겨울 날씨라 조금 춥지만 오늘은 조선의 문신이고 성리학자인 송시열의 영혼이 가득한 남간정사를 찾았습니다. 송시열은 조선왕조실록에 3,000회 이상 등장한 조선이 배출한 최고의 대학자로 임진왜란, 병자호란으로 피폐해진 조선이 이를 극복하고 조선의 고유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됩니다. 송시열은 충청도 옥천군에서 출생하였으며 지난날 한때 충청도 논산군에서 잠시 유아기를 보낸 적이 있는데 3세 때에 혼자서 이미 글자를 깨우쳤으며 기억력이 좋고 암기가 능하였으며 5살 때부터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7세 때에는 그의 두 형이 읽은 글을 받아 적을 정도로 기억력이 비상하였으며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하였고 8세에는 친척인 송이창의 제자가 되어 친척이자 첫 스승 송이창의 아들인 송중길의 집에서 함께 공부하게 되어 훗날 양승으로 불리울 정도로 특별한 교분을 맺게 됩니다. 남간정사로 들어가는 내산문을 통해 들어가면 기국정이 있습니다. 이곳은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동에 있던 송시열의 별당이었으나 1926년 동구 가양동으로 옮겨 지은 것입니다. 본래 초가지붕이었으나 우암의 장손 은석이 기와 지붕으로 수리하였고 효종 5년 때 송시열이 벼슬을 사양하고 내려와 소재방죽을 쌓고 그 연못가에 지은 건물을 선비들이 구기자와 국하의 무성함을 보고 건물 이름을 기국정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아버지 송갑조는 광해군 집권 이후 임목대비 패모론이 나왔으나 그는 관직에 있지 않음에도 홀로 의리를 지켜 1618년 서궁에 유폐된 임목대비를 찾아가 사헌숙배한 후 안부를 묻는 등 이이첨 정인홍의 패모론에 항거하였습니다. 그러나 1618년 말 임목대비가 유폐된 서궁을 출입하다가 발각되어 금고되고 낙향하게 됩니다. 이 물소리를 들으니 어디선가에서부터 봄이 오는 소리인가 싶네요. 참 정겹지 않으세요? 송시열은 1618년 벼슬이 사직되고 금고당한 아버지 송갑조로부터 경목여걸, 김요록 등을 배우게 되지요. 이때 부친은 우암에게 주자는 후세의 공자이고 율곡은 후세의 주자이니 공자를 배우려면 마땅히 율곡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고 격려하면서 주자, 이이, 조광조, 김시습 등의 절의를 교훈 삼아 본받도록 가르칩니다. 송시열은 성격이 직설적이고 솔직 담백하였으며 꾸밈이 없었습니다. 또한 뒤에서 남의 흉어물을 하는 것을 상당히 불쾌하게 여겼고 자신의 앞에서 타인의 흉어물을 보는 자는 질타를 하였습니다. 첫째 딸은 대전 탄동에 사는 권유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권유는 우윤을 지낸 탄홍 권씨의 아들입니다. 송시열은 첫째 딸을 시집 보내면서 계녀서를 써주게 됩니다. 이후 다른 딸들과 조카딸, 손녀딸, 외손녀, 종질녀 등이 시집 갈 때 혹은 결혼 이후에 손수, 계녀서를 써서 보냈고 이해하기 쉬우라고 당시 언문으로 천대받던 한글로 친히 써서 보내지요. 또한 사자소학과 사서삼경의 내용 중 핵심 부분을 한글로 정리하여 출가녀들에게 보내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부탁합니다. 이렇듯 송시열은 계녀서를 통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들과 동기 간의 우애를 다지도록 계녀서를 수시로 탐독하고 실천하도록 가르치게 됩니다. 계녀서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딸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바라는 여성들의 생활 지침서로 생활 전반에 걸친 교훈적인 내용을 서술한 여성 교훈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암이 실천해온 효행이 바탕이 된 예의범절을 지키도록 시집가는 딸, 즉 여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효행 교육서이기도 합니다. 앞에 보이는 이곳은 우암 송시열 선생님의 유물관입니다. 이곳엔 해동건곤 존주데이라는 노나라 역사서 춘추에서 인용한 글귀로 남긴 송시열 선생님의 글씨가 있습니다. 그 외 송시열의 글씨 시자는 소중한 의식으로 충만해 있던 당시 조선의 시대 정신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암 송시열 선생은 삼전도의 굴욕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을 몹시 부끄러워하며 칡뿌리에 묵을 묻혀 이 글자를 썼다고 합니다. 홍살문을 지나 명정문에 다다르면 우암사적공원의 조성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왼쪽으로 나오는 출구가 보입니다. 명정문의 입구를 따라 들어가면 정면에는 이직당, 왼쪽에는 명숙각, 오른쪽에는 이남각으로 각각의 뜻을 가지고 있는 공부방이 보입니다. 이곳에서는 방학이 되면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한문을 배우기도 하고 충효 교육을 받기도 하며 선생님들이나 일반인들도 논어, 맹자, 대학 등의 사서와 한문을 공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보내기 위해 충효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육들이 위축되어 모든 것을 금지하고 있으니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남각 뒤로 보이는 이곳은 제사를 준비하는 곳인 전사청입니다. 오른쪽부터 심결제, 이직당 뒤편, 결례제가 보이네요. 남간사로 들어가면 우암 송시열 선생님의 초성화가 걸린 제사 자리가 마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송시열은 1633년 인조 11년 사마시에 응시하여 장흥급제하여 생원이 됩니다.
바로 최명길의 천거로 경릉 참봉이 되었으나 곧 1개월 만에 사직하였고 1635년 대군 사부가 되어 독림대군과 인평대군을 가르치지요. 그는 청나라의 침략을 당한 조선의 현실을 금나라의 침략을 당한 남송과 같이 보았고 주자의 사상이 이를 극복하는 해답이라 보았습니다. 송시열이 항상 주자를 언급하자 효종은 말마다 옳은 이는 오직 주자이며 일마다 옳은 이가 오직 주자이십니까? 라고 반문했다 합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송시열은 인조를 따라 남한산성에 들어갑니다. 1637년 왕이 항복하고 호연세가와 독림대군이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가자 낙향하여 10여 년간 초야에 묻혀 학문에 몰두하게 되지요. 1949년 효종이 왕위에 오르자 다시 등용되어 존주대인, 복수설치를 역설하는 글을 왕에게 올려 효종의 신임을 얻게 되지만 이후 청서파였던 그는 공서파인 김자점이 파직된 이후 충주목사, 사안부집의, 동부승지 등에 임명된 것을 모두 사양하고 향리에 응거하면서 후진 양성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효종 9년 다시 관직에 복귀해 효종과 함께 다시 북벌 계획을 추진했지만 이듬해에 효종이 급서한 후 송시열은 남인의 윤휴와 대립하게 되며 예론을 둘러싼 논쟁이 당쟁으로 번지는 계기가 되며 서인의 지도자로서 자리를 굳혀나갑니다. 1689년엔 세자책봉이 시기상조라 하여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숙종의 미움을 사 모든 관짝을 식탈당하고 제주로 유배되었지만 그해 6월 국문을 받기 위해 한양으로 압송되던 길에 정읍에서 사약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694년 갑수록사로 서인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관짝이 회복되었으며 후 전국 각지에 그를 제양하는 70여 개의 서원이 세워졌다 합니다. 우암 송시열 학문과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능력을 인정받아 자신의 소신을 굳건히 펼쳐가며 예의와 효를 기본으로 열심히 살아온 송시열의 끝은 허망하기 그지없게 되었지요. 우리는 여기서 송시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시열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송시열 그분은 세상이 너무 야속하게 느껴지고 아쉬움이 남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한때 높은 벼슬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던 그가 당쟁에 휘둘리고 경솔한 행동, 편파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도 사고 나중엔 사약을 받고 죽게 되는 불운한 결말을 보면서 어딘지 모르게 권력의 무상함과 인생의 허무감을 동시에 느끼게 되네요. 이번 우암 송시열의 온기 가득한 남간정사를 둘러보면서 새삼스럽게 알게 된 것은 나랏 일과 후학을 가르치는 일 속에서도 시집가는 딸에게 부녀자로서 지켜야 할 덕목들을 20개의 항목으로 적어주는 개녀서를 만들어 가르쳐 주었다는 것에서도 아버지로서의 따뜻하고 자상스러운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 연휴에서일까요? 12월의 추운 날씨였지만 남간정사의 온기는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송시열이 남긴 아버지로서의 따스함과 자상함이 둘러보는 사람에게까지 전해져 옴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